1시간 만에 쓱싹 마무리하는 커말 1급 필기 1과목 컴퓨터 일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커말 1급 필기 준비하고 계신 분들 1과목의 요약 정리가 안 돼서 몹시 혼란스러우신 분들 함께 들어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인터넷, 보안, 멀티미디어 총 20문항에서 10문항 이상이 바로 이 시간에 출제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자고요. 자, 먼저 윈도우에 시스템 관리 도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시스템 성능을 끌어올릴까? 이것에 대한 메뉴인데요. 여러분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정리 이런 애들은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왔던 애들이죠. 근데 안 나오느냐고요? 또 나와요.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이 시험에 나왔다.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애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놓겠다. 즉 조각조각 흩어진 애들 단편화라고 불러요. 이 단편화된 조각들을 쭉쭉쭉 모아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건 들어있는 것끼리, 안 쓰는 건 안 쓰는 것끼리 쭉 빼서 디스크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자. 이것이 조각 모음입니다. 따라서 디스크 조각 모음 문제가 나오면 접근 속도 향상,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저장된 파일을 연속적 공간으로 최적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단편화를 해결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조각 모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비해서 디스크 정리는요,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클리닝, 청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디스크의 여유 공간 확보, 이 말이 핵심이에요.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이란 건 뭡니까? 메모리 공간을 늘린다는 거죠. 어떻게? 쓸모없는 파일을 다 없애버리면 그만큼 공간 생기겠죠. 그럼 쓸모없는 파일, 즉 디스크 정리 대상이 되는 애들, 얘네들 시험에 잘 나와요. 임시 인터넷 파일, 내가 인터넷상에서 뭐뭐 열어봤던 거, 인터넷 파일, 그 다음에 오프라인 웹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했던 다운로드 프로그램들,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들, 임시 파일, 이런 애들이 모두 디스크 정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구성 요소와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도 제거할 수 있으며 시스템 복원 지점을 제거해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더라. 됐죠? 그럼 디스크 정리는 결국 여유 공간 확보지 속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 나오는데요. 자, 복원한다는 거는 뭡니까? 원래 상태로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깔끔한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즉 최적의 시스템 상태일 때를 복구 지점으로 세팅해 놓고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지정했던 복구 지점으로 시스템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즉 정상 상태로 만드는 작업.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복원 작업. 자, 이 복원 작업은요,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했던 윈도우즈의 업데이트 내용도 복원 대상이 됩니다. 또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했던 문서라든가 전자우편, 이메일, 웹에서 열어봤던 페이지 목록, 즐겨찾기 목록, 휴지통, 내 문서 등에 저장된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이 복원 지점으로 시스템 상태를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요새 잘 나오는 거 작업관리자입니다. 작업관리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가장 작업관리자를 유용하게 쓰는 때가 어느 때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실행을 했는데 얘가 응답이 없어요. 그 마우스도 먹지 않아요. 이럴 경우 작업관리자 앱을 실행해야 되는데 작업관리자는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작업관리자 요거 눌러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업관리자 화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보여드리죠. 작업관리자 작업표시줄에서 오른쪽 누르면 작업관리자 메뉴가 뜬다는 것입니다. 뜨면은 현재 실행 중인 앱들, 앱 목록이 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사용하는 CPU의 점유율, 메모리 이용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불필요한 앱은 즉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아까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뜨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선택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오른쪽 눌러서 여러분이 종료, 작업 끝내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됐죠? 강제 종료예요. 그 다음 성능 탭에서는요. 현재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량, 메모리 정보, 그 다음에 CPU에 대한 사용량, CPU 종류, 이용률, 속도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시작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부팅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부팅되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실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 프로그램인데요. 시작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면 부팅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에서 많이 안 쓰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중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사용 안함 이렇게 눌러서 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작업관리자에서 세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요. 이게 작업관리자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작업관리자에 대한 내용, 실행 중인 프로그램 닫지 않고 아까 사용자 탭 보셨죠? 사용자 전환할 수 있고 CPU, 메모리 사용 현황, 막대 그래프와 곡선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 작업 끝내기 눌러서 프로그램 종료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관련 핵심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1번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백업과 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백업이라는 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따로 복사해 두는 거. 이게 백업이죠. 복원은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그 시스템에 중대한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해서 시스템이 맛이 갔어요. 그럼 백업해 뒀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게 복원입니다. 자, 특정 날짜와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 예약할 수 있더라. 맞아요. 윈도우즈에서 백업에 사용되는 파일의 확장자 알아두세요. .bkf입니다. 백업 파일을 복원할 경우 복원 위치 직접 지정할 수 있고요. 여러 개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했으므로 바보 답 4번이에요. 2번 윈도우즈 관리 도구 중 컴퓨터 관리에서 수행 가능한 디스크 관리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디스크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볼륨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문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드라이브 문자는 뭐예요? 결국은 파티션 같은 기능들을 여러분이 조정함으로써 드라이브 문자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석 및 디버그 로그를 표시한다. 이것은 관리 도구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윈도우즈 하드디스크에 적용하는 오류 검사가 있는데요. 이 오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디스크 오류 검사를 말합니다. 얘는 실제로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배드 섹터, 하드 디스크는 이제 배드 섹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배드 섹터를 갖다가 찾아내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오류 검사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자체의 물리적 오류를 찾아서 복구함으로 이것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맞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동안에도 드라이브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드디스크 문제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 이거 예방은 백신에서 하는 거지. 오류 검사는 배드 섹터 어디 문제가 있다. 예, 배드 섹터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거 체크하고 났으면 그거 복구하는 거예요.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3번이 답이에요. 하드디스크 속성창 도구 탭에서 오류 검사 실행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내용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네트워크하고 인터넷은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1급에서 많으면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요. 네. 보통 우리가 윈도우즈의 그 기본 문제가 윈도우즈에 관한 문제가 한 5문항 정도, 4-5문항 출제가 되는데 얘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단 통신망의 구성 형태가 나오는데 이 망의 형태를 우리가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 우리말로 스타, 별이에요. 별성자, 성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성형은요, 중심이 되는 서버가 가운데 있어요. 얘가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말기들이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성형입니다. 자, 얘는요, 중앙의 컴퓨터가 마비가 돼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아주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게 성형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일정 지역의 단말기까지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이어져 있고요. 제어 및 관리가 쉬워요. 중요한 건 여기 단방향 전송에 사용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단방향과 양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방향은 말 그대로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 여기 송신,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 이게 제일 쉽죠. 방송국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전파를 쏴서 방송을 송출한다라고 하죠? 예, 송출을 하면 우리 수신자,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TV 매체를 통해 어때요? 방송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한쪽에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반대로 이쪽 수신 측에서는 내용을 받아보기만 하는 이런 관계, 즉 내가 데이터를 보낼 테니까 너는 받기만 해. 이런 구조를 단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방향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보면은 유튜브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여기서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죠. 특히 실시간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럼 이쪽에서 데이터를 일단 보내요. 송신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PC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그 유튜브 내용을 보겠죠. 보면서 어때요? 곧바로 여러분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서 어때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씁니다.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되죠. 오면 어때요? 이 사람도 유익한 내용, 뿌듯해, 좋아. 이렇게 곧바로 반응을 하죠. 이렇게 한쪽에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받기도 하고, 또 이쪽도 오로지 받지만 않죠? 받고 필요하다면 댓글 남겨서 보내죠. 이게 송수신이 양쪽에서 다 이루어지죠. 이것이 양방향 데이터입니다. 전송이에요. 이해되죠? 이 두 개 뜻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링형 나오죠. 얘는 컴퓨터와 단말기를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랜에서 많이 사용되죠.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장애가 발생을 하면 다이렉트로는 못 가지만 이렇게 돌아서 가죠. 근데 돌아서 가더라도 어때요? 사실 시간은 지연되기 나름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링형 같은 경우에는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버스형은 하나의 통신회선에 단말기들을 그냥 이렇게 추가해서 꽂아 놓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예요. 하나의 어떤 그 노드의 고장이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 통신회선이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것이 되고요. 통신회선의 길이가 무한정이 아니죠. 예, 그래서 통신회선 길이에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망형이 나와요. 망형 구조는 모든 네트워크가 다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선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신회선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해도 다른 경로를 이용해 여기에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형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접속 장비가 나와요. 여러분, 이 장비들 우선 인터페이스 카드, 우리가 이더넷 카드, 어댑터 이렇게 불러요. 이 어댑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댁에서 인터넷 연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터넷 연결 그냥 되지 않죠. 보통 여러분 PC하고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 모뎀하고 어때요? 뭐 딸깍 이렇게 뒤에 네트워크 카드 꽂아야 돼요. 우리 선 연결해서 꼽지요? 예.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 카드예요. 아, 어댑터. 예. 그래서 PC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얘도 하드웨어, 기기예요, 기기. 그 다음에 허브는 네트워크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 쭉 연결하는 장비. 리피터는요, 이게 데이터를 전송하면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면 신호 세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지국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예. 그래서 얘는 신호 세기가 약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리피터 기기를 통해 신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 브릿지는 우리말로 다리, 즉 얘는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보이죠? 라우터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얘는 경로 설정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우터 기기는 네트워크에서 꼭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쪽에 어떤 사람한테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IP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92, 168 뭐 이렇게 IP가 있어요. 그럼 이 IP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망을 통과하여 데이터를 전송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망을 어떤 경로로 얘를 여러 개 망들이 있는데 어떤 망을 거쳐서 여기에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 이 경로를 지정하는 게 바로 라우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경로 설정 이런 말이 나오면 라우터의 답을 아낌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나오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그 관문이 되는 역할, 이게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시험에 OSI 7개 층을 또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자, OSI 7개 층은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표준협회에서 제안한 통신 규칙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게 여러 개의 그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프로토콜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규칙을 말합니다. 여러 개 프로토콜 둬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7개의 계층만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OSI 7계층이에요. 참고로 이 7개 계층들은 쭉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드린 장비들이 각 계층별로 유용하게 빛을 발해요. 그래서 허브 리피터는 1계층, 물리계층, 브릿지는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프로토콜이 사용되고요. 패킷은 데이터 쪼가리,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역할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전달하기 위해선 경로 설정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라우터가 하는 일입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계층에서 필요한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끝까지 정확하게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 TCP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계층 네트워크의 IP, 4계층 전송계층의 TCP 요거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TTP, FTP, SMTP 이런 애들은 실제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특히 HTTP는 하이퍼링크 naver.com .google.com 이럴 때 맨 앞에 http 땡땡 슬래시 이렇게 쓰죠. 예. 바로 HTTP 프로토콜은 하이퍼텍스트가 지원되는 웹페이지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FTP는 파일을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SMTP는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됐죠? 자, TCP IP 프로토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TCP IP인데요. TCP는 데이터의 전송 방법을 결정한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전송계층. IP는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경로 선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속한다?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한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우리가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메일로 일단 내가 누구에게 메일을 보낸다. 이때 보낼 때 사용하는 통신규칙 SMTP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메일을 보낼 때 사진도 또는 음악도 함께 첨부해서 보낸다. 이러면은 SMTP는 안 돼요. 마임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때 마임. 그 다음에 메일 내용을 수신합니다. 메일이 왔어요. 메일을 확인해야 돼요. 이럴 때는 POP3 프로토콜. 그래서 이 3개는 이메일과 관련한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인터넷 나오네요. 자, 인터넷은요. 인터넷 뜻은 필요 없어요. 이건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요새는 인터넷 없는 하루하루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거만 보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IPv6예요. 요새 트렌드. 얘 외엔 나올 게 없어요. 자, 인터넷 주소. 우리가 각각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선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IP 주소는 논리적인 주소입니다. 그리고 IP는 어때요? 다 다르죠.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자원들을 구분하기 위한 인터넷 주소가 바로 IP인데요. 8비트씩 내부분 총 32비트로 구성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IPv4 주소를 말합니다. 근데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안 문제와 IP 주소의 고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IP 주소를 더 늘리면서 보안도 튼튼하게 하자 해서 만든 IP 주소가 바로 IPv6예요. 자, IPv4는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 이렇게 구분해서 5단계로 구성하는데 IPv6는 이런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럼 IPv6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IPv4를 대체하기 위한 128비트로 구성된 차세대 주소, 이게 IPv6입니다. 몇 비트요? 128비트. 근데 이 128비트는요 16비트씩, 8비트씩은 IPv4, 얘는 16비트씩 몇 부분? 8부분. 그래서 총 128비트. 이렇게 됐죠? 알아두셔야 돼요. 이 숫자 갖고 시험 문제 교묘히 꽈요. 그 다음에 네 자리에, 얘는 10진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IPv6는 16진수. 네 자리에 16진수로, 즉 이렇게 16BF, 그 다음에 콜론, 3402, 이런 식으로 IPv6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네 자리 16진수 각각을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다 신속한 접근을 위해서 맨 앞자리에 예를 들어 이 앞에가 015F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에 0은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이 지원되므로 보안 문제, 압도적인 문제, 보안에 대한 것들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요. IPv4에 비해 기존의 IP 주소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고요. 자, IPv6의 주소 접근 방법 3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니, 애니, 멀티. 3가지. 요 3가지 외에 없어요. 유니, 애니, 멀티. 그 다음에 얘는 주소의 낭비 요인 줄이고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 꼭꼭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메인 네임은 IP 주소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우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비해서 이것을 문자로 구성하면 어떻습니까? 예, 좀 더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빠르게 이해하겠죠? 그것이 바로 도메인 네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URL 나오죠. URL은 별표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와요. URL의 형식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 별표. URL은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웹페이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준 주소를 말합니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 위치, 파일, 경로 등으로 구성되고요. 형식은 프로토콜, HTTP, FTP, 텔넷, 메일2 이런 애들이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F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그리고 서버 주소예요. 서버가 예를 들어 네이버 naver.com 이렇게 쓰란 얘기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필요하다면 포트는 해당 어떤 장치의 프로토콜에 입출력 번호를 말하죠. 자, 이 포트 번호 80포트예요. HTTP는. 근데 80포트 이거 생략하면 이거 안 써도 돼요. 여기 보면 안 썼죠. 그리고 슬래시 해당 파일에 있는 경로를 써주면 되더라.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서비스가 지원되는 프로토콜 HTTP 함께 알아두시면 돼요. 형식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FTP는 뭐라 그랬어요? 파일을 송신,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 다음에 텔넷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PC에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 텔넷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럼 관련 따끈따끈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해요. 자, 네트워크 관련 장비로 뭐라고요? 브릿지, 서로 다른 바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브릿지 이용합니다. 옳지 않은 거? OSI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해요? 오, 맞아요.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연결 장치이다. 오, 통신 프로토콜 변환하지 않고도 네트워크 확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변환한다고 했으니까 에이, 네가 틀렸구나. 3번이에요. 그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에서 IP 프로토콜 개요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자, 여러분 IP는 경로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거죠. 자, 메시지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눈다 이렇게 나왔죠. 이건 아니고요. 패킷 주소 해석해서 경로 결정해서 다음 호스트로 전송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이라 그랬습니다. TCP가 전송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IPv6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각 부분은 10진수예요? 16진수. 그죠? 16진수로 구성되고, 그죠? 4자리 16진수로 구성되고 각각은 콜론으로 구분한다. 세미콜론 아니고요. 구구절절이 틀렸네요. 2번이 답이에요. 주소 체계는 유니 애니 멀티로 구성된다.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 지원한다. 아이고 맞는 말이에요. 답 2번. 4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신망에 전송되는 패킷의 흐름을 제어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프로토콜은요, 흐름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전송 선로의 상태를 따져서 현재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보내는 속도를 좀 늦춘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흐름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송수신기 사이에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화 기능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기도 해요. 맞아요. 네트워크에 접속한 다양한 단말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오류 제어. 오류 검출하는 거,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동기화 기능 이런 것들은 다 맞지만 자동 인식 기능은 없다는 사실. 답 4번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안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특히 요새는 이 보안이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예전엔 뭐 끼케야, 바이러스 예방 대책 이런 게 나왔지만 요새는 아주 구체적인 공격 형태라든가 또 보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자, 우선 바이러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 운영체제라든가 저장 데이터에 손상을 입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감염시킬 수 있어요. 얘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받은 파일이나 외부에서 복사해온 파일을 통해 감염돼요. 그럼 바이러스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알아둬야 되죠.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을 램에 상주시킵니다. 롬이 아니고 램이에요. 가장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해 두는 게 좋겠고요.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어봐야 될까요? 아니요, 열어보지 말고 곧바로 삭제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 자주 되죠. 따라서 공유 폴더의 속성을 읽기 전용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읽기 전용은 오로지 내용을 확인만 할 수 있지 그 내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운받은 파일이나 복사해온 파일은 실행 전에 바이러스 검사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이 예방대책. 그 다음에 암호화 기법.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암호화 기법이 있다는 거죠. 암호화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나 철수예요. 내가 영희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 내용이 잘 지내니 영희야?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내면은 이 주변에는 공격자들 즉 해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이 보내는 메시지 내용을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다고요. 엿봐요.
그래서 이것을 엿보지 못하도록 메시지 내용을 암호화 시킨다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것을 암호화 시켜서 보내면 이런 애들이 엿볼 수 없다는 얘기죠. 엿본다 해도 무슨 내용인지 이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풀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기법이 두 가지, 비밀키 암호화 기법과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엔 얘네가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개키 암호화 기법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대표적으로 DES 알고리즘이 있고요. 얘는 뭔 뜻이냐면은 동일한 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있으면 내가 암호 이거 키번호 1, 2, 3, 4야. 우리 이거 비밀에 붙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어때요? 영희가 내용 읽으려면 이 암호화된 내용 풀어야죠. 그래야 원래 내용이 보이겠죠. 그럼 이때 이 암호를 풀 때 이 푸는 걸 우리가 복호화 이렇게 불러요. 이 암호를 풀 때 비밀번호 아까 암호화 키 1, 2, 3, 4였지? 그러면 1, 2, 3, 4 요걸로 암호 내용 풀어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암호화 시키는 키하고 암호를 푸는 키가 똑같다 이겁니다. 이게 비밀키 암호화 기법. 됐죠? 그래서 복호화 키, 즉 암호를 푸는데 사용하는 키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 암호화 시킬 때 키도 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암호화, 복호화의 속도가 빠르며 알고리즘이 간단하죠. 왜? 키 하나만 사용하니까. 사용자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게 단점이에요. 내가 철수하고 영희였는데 만약에 영희가 아니라 영미한테 보낸다. 그럼 영미한테는 야, 내가 2468 이걸로 암호화해서 너한테 보낸다.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2468로 복호화해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내려는 키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암호하는 키와 푸는 키가 똑같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기법, 단일키 암호화 기법 이렇게도 불러요. 누구를? 비밀키 암호화 기법을.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비해서 공개키 암호화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 시켜서 내용을 보내요. 그죠? 그럼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기 이제 보내려는 애가 영희, 철수, 또 영미, 이렇게 여러 명이에요. 그럼 얘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 있지. 1, 2, 3, 4로 암호화해서 너네들한테 메시지 보낸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 키는 공개가 돼 있는 거죠. 야, 나 1, 2, 3, 4로 암호화해서 니네한테 다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암호를 해독해서 원래 메시지를 봐야 되죠. 이때 복호화, 즉 해독을 할 때 해독하는 키는 이 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들 각각에게 인증되는 키가 있어요. 이들이 각각 갖고 있는 인증키가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은행에 접속할 때 인증서 있죠.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이런 거 인증하죠. 바로 각각의 인증된 번호들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해독할 때 서로 인증되는 그 비밀번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내용을 해독한다는 겁니다. 즉 암호화시키는 키하고 이것을 복호하는 키가 서로 다른 거, 이게 공개 키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한다. 대표적으로 RSA 알고리즘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려요. 왜? 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리즘이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암호할 때 키와 풀 때 키가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 기법이라고도 불러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가 나왔는데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죠. 현대 사회를. 그래서
정보의 생성, 가공, 유통이 종래 물품이나 재화 생산활동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회. 뭐 이건 읽을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정보와 사회의 부작용, 우리는 그걸 역기능 이렇게 불러요.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늘었죠. 그 다음에 컴퓨터 범죄가 막 생겼죠. 그 다음에 음란물의 유통, 그 다음에 현실 도피, 막 게임 중독,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정보화 격차, 즉 정보를 손에 쥔 사람과 정보가 없는 사람, 이것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여러분? 예. 그 다음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행위 나오죠.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도청은 정보를 몰래 빼내는 걸 말합니다. 스니핑, 이것은 호스트에 전송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여러분 어떤 네이버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그 공격자가 가만히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후훗 아이디 이거, 비밀번호 이거, 이게 스니핑. 스푸핑은 뭐냐면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을 공격자가 중간에 탈취를 해가요. 가서 내용을 살짝 고친 거예요. 고치고 조용히 이 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인지 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속인다, 스푸핑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웜은 바이러스하고 어때요? 비슷한 형태죠. 얘도 자기 스스로 복제가 된다는 거. 속도를 느리게 하고 결국은 다운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트로이 목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평상시에는 조용히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양 있다가 특정한 날짜라든가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같이 실행돼서 어때요? 악성 코드로 바뀌는 거. 이게 트로이 목마죠. 그 다음에 DOS, DDoS 나오는데요. DOS는 Denied of Service,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말합니다. 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그 서버가 있어요, 서버. 여기가 공격자가 이제 마음먹은 희생양이 되는 타겟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PC에서 데이터를 이쪽에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것에 대해 응답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량의 데이터를 마구마구 보내서 얘가 응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응답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죠. 다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뭔가 서비스를 요청해도 이걸 응하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버가 마비가 되죠. 이게 DOS. DDoS는 더 악랄해요. 똑같이 서비스 거부 공격인데 얘는 디스트리뷰트, 즉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얘는 모든 애들을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좀비요. 네.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심어서요. 정상적인 PC들을 이 공격자의 말을 듣게 악성 코드를 심어서 좀비화 시켜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타겟이 되는 어떤 그 서버예요. 그러면 여기를 향하게끔 좀비 PC들을 조정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대량의 어떤 서비스를 마구마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버는 어때요? 대량의 데이터가 갑자기 막 요청을 하니까 정상적인 애들이 아무리 접속을 하려고 해도 얘가 응하지 못해요. 결국 뭡니까? 속도가 다운되면서 마비가 돼버려요. 이게 디도스예요. 이해되죠? 피싱은 사기죠? 예, 거짓 메일 발송해서 어때요? 예, 금융기관 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게 해서 개인정보 쏙 빼내는 거. 이게 피싱, 사기.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의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수정, 위조 나오는데 가로막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전달하는데 거기를 딱 가로막아서 수신 측에 전달되는 정보를 방해하는 거. 가로채기는 여기 있는 내용 몰래 슉 빼내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변조, 수정은 원래 데이터, 이걸 가로채가지고 어떻게 돼요? 원래 데이터가 A였으면 이걸 B로 조용히 바꾸는 거죠. 이게 변조예요. 그럼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예. 위조는요, 사용자 인증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A로부터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송신자인 것처럼, 즉 A가 아니라 A-로부터 데이터가 보내진 것처럼 이렇게 살짝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바꿔버리는 거. 이게 위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 뜻은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방화벽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화벽은 우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뭔가 접근이 돼서 접근하는 사람들,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인증을 하게 됩니다. 네, 인증을 해요. 그래서 인증된 사용자라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이 되지 않았다면 거부를 해서 차단시켜버리는 거. 이게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구조. 역추적 기능이 있어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반대로 이 내부의 어떤 사용자가 외부의 다른 망으로 연결하려는 경우 있겠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나가려고 할 때 이 역할을 담당해주는 애가 바로 프록시 서버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프록시 서버는요. 바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관하고 사용자 사이에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 시스템 내의 사용자가 외부의 서버하고 연결하고자 할 때 이것을 도와주는 서버, 이게 프록시 서버입니다. 프록시 서버는요, 그래서 방화벽의 기능과 캐시 기능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제공해 줍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방화벽은 외부와 통신이 그래서 되도록 HTTP, 고퍼, FTP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됐죠? 자, 그럼 문제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가 나왔습니다. 비밀키는 뭐예요? 암호와 복호화 키가 똑같다. 옳지 않은 거. 서로 다른 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똑같은 키를 이용해 암호화하고 복호화합니다. 그럼 답이 1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 당연하죠. 키가 하나니까. 알고리즘 단순하죠. 당연하죠. 파일이 하나니까. 사용자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개수는 늘어나죠. 자, 2번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 보세요.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달라요.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래 문제죠. 다 제가 푸는 거는 가장 최근,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문제 순서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안전성은 키의 길이 및 키의 비밀성 유지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키의 길이가 좀 길어지면 어때요? 그만큼 이걸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안전하겠죠. 암호화와 복호화 시 사용하는 키가 동일하다. 그렇죠.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암호화와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이 복잡한 알고리즘은 뭡니까?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사용자가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해야 할 키의 개수 많아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3번.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네트워크의 출입로를 단일화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라는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갖고 있다. 맞아요. 방화벽을 운영하면 바이러스와 내 외부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방화벽이라는 거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이것을 차단하거나 합법적인 사용자는 들여보내고 안 그러면 차단한다. 요 원리거든요. 따라서 바이러스 이런 위험 이것까지 차단하는 건 못해요. 예, 바이러스는 여러분 네트워크를 통해 그냥 이게 변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백신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처가 되는 겁니다. 3번이에요. 로그 정보를 통해 외부 침입 흔적을 찾아 역추적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3번.
4번 다음 중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엿보는 거라 그랬죠. 이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속이는 거죠. 예, 이거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대 장비를 이용해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 폭탄을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서버의 정상적 동작을 방해한다. 그렇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의 키 입력 시 캐치 프로그램 사용해서 이 사람이 키보드 어떤 키 눌렀나? 요거 바로 키 로거라고 불러요. 키 로거. 그래서 아이디 암호 빼내는 공격행위 키 로거라고 부릅니다. 답 3번이에요. 다음 중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 기능으로 옳은 것은 방화벽과 캐시 기능. 답이 1번입니다. 곧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중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염 부위에 따라 부트 바이러스와 과일 바이러스로 구분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정상적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터 파일 등을 파괴한다. 맞지요? 주로 복제품을 사용하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다운받은 프로그램에 의해 감염된다. 맞지요? 컴퓨터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에만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실제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드웨어에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멀티미디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멀티미디어 문제 2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멀티미디어 알아둬야 돼요. 우선은 멀티미디어의 특징부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림, 사진, 음성, 화상 데이터 이 모두를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고 이게 되는 걸 말합니다. 특징은요. 통합성, 즉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사운드 이런 매체를 통합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디지털로 변환한다. 디지털화. 그 다음에 쌍방향, 사용자와 제공자 간에 서로 정보 주거니 받거니 하고 비선형성, 사용자 선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 하이퍼텍스트가 제공되는 문서 접근하는 거 HTTP 프로토콜이죠? 하이퍼텍스트는 뭡니까?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는 거. 그래서 문서 내에 특정 문자를 선택하면 그와 연결된 문서로 이동하는 문서. 맞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넘겨보죠. 미디어는 뭐 필요 없어요. 자, 스트리밍 기술 나오죠. 이건 뭡니까? 동영상을 여러분 재생하는 거. 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재생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멀티미디어 기술의 종류 많이 나오죠. 자, 영상 압축 기술 대표적으로 JPEG과 MPEG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있죠. 우리 그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거 보통 확장자가 JPG 맞아요, 여러분? 네.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지 영상 압축해서 저장하기 위한 기술 JPEG, 동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 비디오 이런 형식을 압축하는 거 MPEG, 그 다음에 음악, 사운드, 소리 이거 압축하는 거 MP3,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또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거 코덱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나왔죠. 자, 멀티미디어 장비에서 여러분 비디오 카드 이거는 비디오 메모리 즉 동영상 메모리에 따라 모니터의 출력 해상도와 색상수가 결정된다는 사실 알아두면 됩니다. 자, 사운드 파일 여러분 소리의 파일 형식 3가지 당연히 이 중에 mp3를 알아둬야겠죠. 웨이브는 직접 재생 가능합니다. 자연음의 소리 표현 가능합니다. 근데 음질은 가장 좋지만 용량이 크다는 단점. mp3는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얘는 음질도 뛰어나면서 압축은 약 12분의 1 정도의 압축률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픽 데이터 표현 형식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비트맵과 벡터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비트맵은 그래픽을 표시할 때 점으로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점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선명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이미지를 확대하면 이 점이 확대가 돼서 이렇게 사각형 모형으로 보여요. 즉 테두리가 이렇게 각이 있게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칠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뭉개주는 안티 엘리어싱 처리가 필요합니다. 얘는 다양한 색상 지원하고요. 고해상도의 실물 사진과 같은 사실적 이미지 표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용량이 크겠죠. 대표적인 파일들은 BMP, GIF, JPG, PNG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 벡터는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점이 아니라 점과 점을 부드러운 선, 곡선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각이 지지 않아요. 즉 이미지 확대에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됩니다. 일반 도형을 표시할 때 벡터를 이용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픽 파일 형식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BMP, GIF, JPG, PNG 나오는데 GIF는 256 색상만 표현 가능하죠. 배경을 투명하게 하거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짤 영상 뭐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짤 이런 영상을 만들 때 GIF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JPG는 정지 영상, 우리 사진 같은 거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화 규격입니다. 비손실, 그 다음에 손실 압축 모두를 지원해요. 그리고 압축 복원 수행할 때 동일한 과정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칭 압축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PNG는 GIF하고 JPG의 좋은 점만을 쭉 뽑아서 만든 형식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픽 말고 동영상 데이터 나오는데요. 자, MPEG 나옵니다. MPEG은 당연히 동영상의 표준 압축 기법이 바로 MPEG이에요. 그 다음에 DVI는 디지털 TV를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던 것을 어디에서? 인텔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으로 개발을 한 것이 바로 DVI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AVI는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비디오 압축 방식, DIVX는 MPEG-4, MP3를 재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코덱을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기법은 별표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렌더링 나오죠. 얘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효과, 3차원 효과는 뭔 얘기죠? 예, 보다 입체적인 명암, 색상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보다 사실적인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렌더링. 디더링은 색상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색상이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다. 그러면 최대한 다른 색상을 섞어서 비스무리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효과.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은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 안 되고 천천히 보면 볼수록 선명해지는 효과. 이게 인터레이싱. 모핑은 영화에서 사람인데 막 갑자기 구미호 이런 걸로 막 바뀌어요.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천천히 바꾸는 효과. 모핑. 모델링은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거. 메조 틴트 하면 동판화가 나와야 되고요. 필터링은 이미지 파일에 여러 효과 주는 거죠. 뭐 얼굴을 더 하얗게 만든다, 눈을 더 크게 한다든가 이런 거. 안티 엘리어싱은 각진 것을 부드럽게 뭉개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 됐죠? 그래서 날카로운 선을 뭉개서 부드럽게 이어진 효과로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사운드 압축 및 복원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운드 압축 기술과 관련이 없는 거, AIFF, 플렉, 웨이브는 다 사운드예요. 플렉도요? 네, 플렉 맞아요. 근데 H.264 나왔죠? 이 애는요, 동영상 압축 표준 기술에 해당됩니다.
H.264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VC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비디오 코딩 전문가 그룹하고 ISO 동향 전문가 이들이 공동으로 만든 표준 동영상 압축, 이게 H.264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기반 훈련과 같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제어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멀티미디어 작업하는 거, 바로 비선형 방식, 그죠? 2번입니다. 다음 중 2차원 또는 3차원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 이게 나오면 뭡니까, 여러분? 예, 명암하고 색상을 넣어서 사실적 효과를 준다. 이거 바로 렌더링 효과를 말하는 거죠? 예, 답 4번입니다. 무조건 3차원 효과에 사실감을 줬다, 명암을 줬다, 이러면 렌더링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표준화는 그래픽, 오디오, 문서 등 매우 다양하더라. 그렇습니다. 대표적 정지화상 표준으로는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JPEG와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GIF가 있다. 맞습니다. MPEG은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 여러분, 동영상 압축 기술 인텔사가 개발한 거 나왔죠? 이거는 뭡니까? DVI예요. 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지원되는 파일 형식 ASF, WMV, RAM이 있다. 그 다음 5번 GI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 컬러를 사용하며 256 색상만 지원한다. 아이고 맞는 말이에요. 만자 들어갔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간단한 애니메이션 표현 가능하고요. 색상의 무손실 압축 기술 지원하죠.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 표현한다 그랬는데 GIF, JPG, PNG 모두 다 비트맵 방식이에요. 벡터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1과목 컴퓨터 일반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하고 관련 기초의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더 혼란스러우면 제가 죄송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과목에 대한 내용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과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